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제가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활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처럼 장애 활동 지원사는 장애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는 300시간인가요? 270시간의 어떤 그 교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 과정을 이수를 하고 실습을 하고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장애 활동 지원사는 2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아직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받지는 않았는데 아마 앞으로는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급여에 관련해서도 그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준하는 시간 타임으로 계산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장애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그 바우처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그 시간을 그 1등급 옛날에는 장애 등급이 1등급부터 뭐 5등급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중증이냐 경증이냐 요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중증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 1, 2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중증 장애인으로 속하고요. 그리고 3, 4, 5등급이 이제 그 장애의 두 번째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장애를 이렇게 중증으로 받으신 분들은 바우처 300시간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00시간을 바우처로 그러니까 장애활동 지원사를 쓸 수가 있는 건데 300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뭐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활동 지원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을 케어를 하게 되면 300시간을 오롯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증 장애를 예전에는 한 그 장애활동 지원사 한 분이 그 300시간을 다 소로비를 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300시간을 다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활동 지원사가 두 명은 이제 이렇게 그 300시간을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중증을 하는 그 자격이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활동 지원사는 시간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양보호를 하게 되면 방문 요양을 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3시간을 저기 요양보호사가 가서 집에 제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집에 뭐 청소나 어떤 대상자를 위해서 케어를 해주는 시간이 3시간이 딱 그 하루에 적정 시간이잖아요. 근데 장애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뭐 4시간, 5시간 언제든지 그 시간은 장애 그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가족들이 협의에 따라서 하루에 뭐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보는 거고요. 급여도 이제 요양보호사 수준에 준해서 같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가정에 파견되는 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뭐 그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12,000원, 13,000원 그 최저 시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저 시급으로 하루에 뭐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한 달 계산으로 하게 되면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급여를 받는데 장애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예를 들면 뭐 12,000원, 13,000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6시간이다라고 하면 뭐 6만 한 7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인력을 제공을 해서 한 달 계산해 가지고 급여를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애활동 지원사는 우리가 그 교육 자체가 많이 교육 기간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시군구에서 허가해 준 기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2주 이루어지는 거고요. 2주를 하고 나서 이제 실습도 이제 같이 병행하는데 실습도 뭐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교육 이수 시간이 좀 짧아요. 일주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국가 자격증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자격증, 그 민간 자격증 취득하기는 좀 편의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 가게 되면 요양보호사처럼 이제 시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좀 따놓게 되면 나중에 국가 자격증으로 탈바꿈을 될 때 국가고시 안 봐도 충분히 라이센스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우리 집에서 이제 내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그 가까운 데에 그런 센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활동 지원사 교육, 인터넷 치면은 뭐 교육기관이 어디 있다라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감기가 계속 낫지 않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우리 학습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이 C에 관련된 청소년에 관련돼서 서비스 제공 목표까지 이렇게 진행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실행 과정과 점검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했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사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그리고 슈퍼비전 내용 등을 기록해서 실행 과정에서의 적용,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자가 변화를 위해서 사례 관리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가족들의 어떤 욕구, 그리고 사례 관리자인 C에 관련된 본인의 어떤 욕구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욕구가 자발적인 욕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시간 내로 이제 이렇게 활동에 관련돼서 변화를 일으키고 하겠죠.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는 대상자를 기다린다는 거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에 대한 조급함을 버려라. 그래서 모든 상담 과정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례 관리자들은 항상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바심을 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변화의 중심축에서 서 있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의 이런 계획들이 결국에는 종결이나 평가로 오게 되어 있는데, 표현한 어떤 욕구 충족이라든가 호소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종결에 대한 논의를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척도를 활용해서 사전 사후 변화에 대한 제시를 하는데, 종결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에는 언제나 기쁘게 헤어지는 경험을 청소년에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종결 시기에 기쁘게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사례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어떤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종결의 사례 관리의 어떠한 끝이지만 인생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맞이함으로써 시작하는 알림이라고 알려주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변화된 본인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끔 어떠한 이제 포부, 기대감 이런 것들을 삼아 기회를 주는 것을 아마 사회복지사들의 희망을 계속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례 관리자도 역시나 본인이 앞으로 이제 그 본인의 장래 미래에 희망하는 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종결에서의 새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종결에 있어서의 초기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 사례 관리에 동의한 후에 2, 3회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후에 오지 않을 경우, 그래서 한두 번 왔다가, 세네 번 왔다가 그 의에 또 이제 상담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례 관리자는, 그 첫 번째 그동안 면접에 있어서 면담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오지 않게 된 원인들을 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뭘까? 원인 규명을 잘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례 관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어때요? 예, 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의 어떠한 그 인식 자체가 자유로움 속에서 상담을 하는 거는 맞지만 강압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는 이제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부담을 주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대상자의 어떠한 상담이 자유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언제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에 있어서의 목표에 설정된 계획을 이제 대상자와 이제 이런 계획을 짜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 그래서 C에 대한 청소년은 부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보호가 첫 번째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아 존중감 향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이렇게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에 있어서는 부모의 부에 대한 알코올 중독 센터를 연계를 해서 부모에게 알코올을 끊고 그리고 가정의 어떠한 그 부모로서의 건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정 이런 것들도 이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에 있어서의 어떠한 청소년에 관련된 그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회복에 있어 결국에는 대화가 필요한 가족임은 우리가 처음부터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부모에 대한 어떤 반항심이라던가 아버지에 대한 공포, 무서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알코올을 끊는 이런 것들도 평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중독센터를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알코올의 그 어떤 끊는 그 횟수라던가 연장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를 중간중간에 하는데 초반에 평가를 한번 하고요. 중간에 이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종결 단계에서는 이 영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사전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것을 그림으로써 그리면서 도구를 통해서 확실히 부모가 그 자녀에게 대한 어떤 폭력성이나 교육을 통해서 좀 없어지게끔 하는 것.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았다라고 하면 종결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 연계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 척도라는 게 따로 있어요. 도구 척도.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1문항부터 이제 쭉 그 문항에 있어서의 척도를 통해서 이 심리 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통해서 종결 단계를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떠한 그 관계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한다는 거는 꼬박꼬박 학교에 출석이 되고 가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출석만이라도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출석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점점 성적이 올랐다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이제 상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관계 회복도 있었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에 관련돼서 아이가 잘 적응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점검을 통해서 종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가지고 또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교의 적응 생활에 대해서 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정기적인 후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생계 유지에 있어서의 가족들이 원활하게 생계에 너무 빈곤하지 않는 정도로 생활한다라고 하면 전에보다 훨씬 관계에 있어서 좀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어떠한 그 경제적인 소득과
후원금이나 또 아버지의 적극적인 치료로 인해서 또 새로운 일에 관련된 연계가 되게 되면 그야말로 이 가정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의 어떤 대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에 대한 만족도의 사정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평가 시기를 측정을 하면서 사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목표에 도달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중간평가, 형성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종결 단계에서의 이제 오게 되면 종결에 있어서의 미리 이제 종결에 대한 메시지도 주면서 이런 것이 이제 사례 가정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데, 종결을 갑자기 다음부터는 이제 상담이 종결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런 평가 도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종결에 대한 이야기도 서서히 종결 끝나는 그 예를 들어서 종결이 3회기, 4회기가 남았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순서에 맞게 그리고 진행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개입을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의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목적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49조 제4항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우대라고 하는 것은 9살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준다.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저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그래서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학생에 포함되는 이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청소년증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모든 청소년의 신분증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 할인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증명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청소년 우대에 이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의 건강 보장에 있어서는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이나 어떠한 건강 교육에 대한 필요한 시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래서 요 체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 체계는 1388이라고 하는 청소년을 팔팔하게, 이렇게, 플레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과 위기 상담과 신고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 심리 치료, 정보 제공 이렇게 가고요. 위기 상담은 가출이나 폭력 그리고 긴급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신고는 뭐 환경에 관련된 유해 신고에 관련된 거, 그리고 관계에 관련된 여러 기관의 연계 기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청소년을 맞춤형 지원의 서비스를 이렇게 받게 되면 청소년에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부분, 보호, 교육, 자활, 건강, 문화 이런 영역이 이렇게 청소년의 맞춤 지원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요 세 가지 테마로 가지고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뭐 건강에 관련된 거 혹시 뭐 어떤 보호라던가 문화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법률에 관련된 상담 이렇게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위기 청소년의 지원이 있는데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청소년 대상보다는 조금 단위가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나 교육들이 필요한 거고요. 위기 청소년의 특별 지원이 있고 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주 배경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주 배경에 관련된 청소년이라고 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세터민으로 온
온 청소년들도 상당 부분 많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고 또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괴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적응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에 흡수를 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교육부에서의 활동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방적으로 또는 회복적인 보호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의 비행이라던가 일탈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복귀,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 본인이나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어떤 이제 청소년의 취약하고 있는 학교의 이런 분들의 신청에 따라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어떤 회복적인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호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관련해서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이 있고요. 청소년 복지 시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이제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상담센터라던가 아니면 쉼터라던가 지원관이라던가 재활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학생들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이렇게 200개가 넘는 그 기관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산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2021년 현재라고 하는 거니까 청소년 상담복지가 막 갑자기 막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에서 비등비등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청소년이나 부모 상담, 청소년 사회 안전망 운영 사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센터에서의 상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요. 전국에 147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일시 쉼터가 있고, 단기 쉼터가 있고, 중장기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단기나 일시적인 부분은 가정의 복귀를 위해서 또는 뭐 일시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장기, 중장기 쉼터라고 하면 이제 3년,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한 취업 등에 대한 자립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위탁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즘에는, 시설에, 아동 시설을, 그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잖아요. 그 탈시설화라고 하는데, 아동들도 역시나, 우리가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하면 좀 어감 자체가 굉장히 좀 옛날 80년대의 생각이 아마 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아원이라는 호칭은 쓰지는 않는데, 어, 그래서 요즘에는 보육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시설에서 살아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위축감 이런 거를 들기 때문에 시설 외에 그래서 가정에서의 위탁 부모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생활 가정처럼 아이들을 이제 그 내 아이처럼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정상적인 가정처럼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 이제 가정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0평 아파트다라고 하면 내가 사회복지 자격으로 아동 그 위탁 가정 아이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제도냐면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해서 시군구에서 허락을 해주면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간판을 그렇다고 밖에다가 막 여기는 뭐 아동 보호 기관입니다 이렇게 쓰는 간판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어떤 낙인
효과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가정처럼 똑같은 아파트에서든 아니면 주택에서든 공동생활 가정처럼 아이들을 위탁해서 키우는 건데 키운다기보다는 돌봐주는 상황인 거죠. 내가 그 아이의 부모처럼. 그래서 이 아이들이 20살까지 내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 아이들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 아이를 다 키웠는데 내가 아이들은 좀 잘 키우고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도 사회복지 그러니까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권해기도 해요. 시군구에서는 늘 이런 그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급여는 국가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내 급여가 나오는 거고요. 생활비는 이 아이들 한 명당 지금 작년 재작년으로 따지면 시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는 데는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에는 아이 한 명당 어, 60만 원인가 70만 원이 생활비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활비로 그 시군구에서 70만 원씩 나오는데 보통 이런 이제 그 가정에서 그 돌봄을 하는 이런 시설로 적용을 받게 되면 최소 7명까지를 위탁 가정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 성별은 분명히 이제 남자 아이들만 하겠다, 여자 아이들만 하겠다, 동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남녀 혼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애들은 편하다라고 하면 그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뭐 7살, 뭐 10살, 11살 뭐 이런 아이들 그냥 내가 7명까지도 우리 집에서 그 생활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7명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5명까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5명이면 한 명당 70만 원씩 나오니까 5 곱하기 7 한번 해보세요. 그럼 350만 원이 생활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비로 한 달 이 아이들과 내가 그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이 생활비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요. 그리고 생활비가 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디딤돌 통장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홀로서기 자립할 때 그 목돈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생활 가정으로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있어도 가정폭력으로 또는 가정의 어떠한 그 위기 상황에 아이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우리 집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내가 학교를 보내주고 내가 이 아이의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밖에 어떤 간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떠한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도 사회복지시설로 내가 시설장으로 하면서 대신에 아이들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좀 어떠한 훈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소통으로 하면서 적절하게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헌신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시군구에 그 청소년 그 저기 무슨 과에서 상담을 하냐면 어, 아마 시군구에 가면요 그 공동생활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생활 가정을 해보겠다라고 상담을 왔다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을 연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뭐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들은 아니에요. 사회에 어떠한 이제 기여도 그리고 이제 내 급여는 국가에서 나오니까 그냥 내 손가락을 빨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에 대한 급여도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기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봉제로 올라가요. 이런 국가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럼 국가에서 주는 인건비는 내가 1년, 2년, 3년 하면 계속 그 호봉대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0년까지 하게 되면 30년 이상의 호봉은 이제 동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소년에 관련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비자발적인 청소년들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사례 관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면 청소년의 비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례 관리 실천 전략을 제시해 봄으로써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와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를 아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내가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 번, 두 번 계속 이런 대상자들을 상담을 통해서 상담에 관련된 정확한 일지와 개입과 그 기술들을 이렇게 표를 보면서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사례 관리 전문가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청소년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거의 좀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관리도 있고 어떠한 대상자의 있어서 그 욕구 조사를 통해서 그 만족도, 그래서 욕구 조사를 할 때는 그만큼 대상자의 목적, 그리고 그 대상자가 희망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설정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번 학습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신장애 관련해서 우울증 내지는 우리 스펙트럼 있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이런 것들도 좀 우리 교재에 없는 것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없으니까 교재를 찾으려고 막 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집중하시면서 잘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감기로 인해서 자꾸 기침도 하고 버벅거려서 예, 잘 이해가 또 안 되셨을 거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집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생각에 또 마음에 응원이 많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